자, 오늘 국어 문법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획을 할 때는 15개의 강의로 기획을 했는데 오늘 14강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국어 역사 파트에서 문법 어휘의 변화 두 번째, 즉 문법 변화 부분 남아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세 국어 자료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학원 그 사정상 화면에다가 자료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교재 29, 30, 31에 해당합니다. 교재 페이지 186쪽이죠. 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문법의 변화에서 이제 저희가 주격 조사 정도까지 했나요? 오늘은 이제 2번 해가지고 목적격 조사가 바로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국어의 을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반영하여 알, 을, 랄, 를 의 형태로 쓰였다. 자, 현대 국어의 을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세 국어 밑줄 치시고 죄송합니다. 모음 조화 동그라미 반영에 밑줄 쳐주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중세 국어 문법의 포인트는 현대 국어 문법의 어떤 그 동일한 요소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그죠? 현대 국어는 뭐가 있는데? 화면이 뭐래서 나오려나?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 두 가지죠. 자, 현대 국어에서 을과 를은 무엇으로 갈라지나요? 그렇죠. 결합되는 체언의 마지막 소리가 종성이 있고, 즉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종성이란 말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 두 가지로 가릅니다. 그렇죠. 자음 받침이 있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 친구를인가요, 친구을인가요? 모음으로 끝나면 를이 되고요. 그렇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종성자음 받침이 있으면 을이 됩니다. 이게 중세국어에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중세국어의 같은 요소입니다. 같은 요소인데 중세국어는 이게 뭐였다? 알과 을로 또 구분되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르는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랄과 를로. 그러면 여기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앞에 붙는 체언이 자음 받침으로 끝나면 알과 을 중에 두 개입니다. 모음으로 끝나면 랄과 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세 국어 자료들을 보면 알과 을로 끝나는 것, 이렇게 생긴 조사를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받침 자음이 이어졌기에 의해서 어디로 이 이형 자리에 연음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버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예문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뜨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 뜻이라는 단어에 자, 을이 결합되었는데 우리 눈에는 얘가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이 디귿이 연음된 기호 뜨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조사로는 뭐가 사용되었다? 을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부모라는 단어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단 말이죠. 뭐로 끝났나요? 모음으로 끝났죠. 여기에는 뭐가 쓰인다? 랄이 쓰이고 최종적으로는 부모 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가서 알과 을은 또 어떻게 갈라지느냐 느낌 오시죠? 주격 조사 때도 조금 우리가 했습니다만 앞에 체언의 그 뒤에 자음이 양성이면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랄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거기에 비해서 앞에 있는 결합된 그 체언의 자음이 모음이 죄송합니다. 음성이면 을이나 랄이 되는 것이고 을이나 럴이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받침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알과 을 또는 랄과 를. 그 다음에 알, 을 중에서는 그 뭐죠? 체언의 모음의 양승, 음승에 따라서 양승이면 알, 음승이면 을이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거기 제가 말한 것들을 지금 표에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알, 을은 알은 양승 모음으로 끝났을 때 밑에 랄로 가볼까요? 양승 모음으로 끝난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을은 음성 모음으로 끝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르는 음성 모음 받침 없는 체언 뒤에 그래서 얘를 네 가지를 다 보시면 맞아 말, 그 다음에 뭐를, 그 다음에 조해랄, 그 다음에 너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원리만 알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원리 알면 얘는 의외로 어떻게 되나요? 체계적으로 딱딱 갖다 떨어지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자, 현대구의 관형격 조사는 뭐가 있죠? 의가 있죠. 의. 그쵸? 그래서 당연히 설명하면서 들어가고 있네요. 봅시다.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인 의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역시 모음조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음조화에 밑줄 치시고요. 현대국어가 똑같이 생긴 의도 있는데 의가 이중모음으로 볼 때 그죠? 이 앞에 있는 모음 대신에 아래아가 있는 겁니다. 요거의 발음을 어떤 분들은 I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A 뭐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을 정확하게 지금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이제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은 사실은 좀 구분이 쉬워요. 그래서 의, I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 현대국어의 의에 딱 대응되어 보이는 I나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시옷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시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I와 의는 모음 조화에서 구분되는 거 알겠죠? 그럼 저 시옷과 I의는 어떻게 구분될까? 자, 밑에 보시면 I와 의는 앞에 오는 체언이 평칭이고 유정명사일 때, 자, 평칭 동그라미, 유정명사 동그라미. 평칭은 이제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옷은 앞 체언이 평칭의 무정명사이거나 존칭의 유정명사일 때. 자, 시옷은 평칭 동그라미, 무정명사 동그라미 한 세트. 그 다음에 존칭 동그라미, 유정명사 동그라미. 그렇죠. 이거 구분이 좀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정명사이면 유정명사는 그 감정을 가진 명사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90%고 한 10% 정도는 동물. 되셨나요? 그래서 감정이 있는 명사 대부분은 사람을 말하죠. 근데 동물도 해당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명사를 어떻게 할 때? 평범하게 부를 때, 높이지 않을 때는 I나 의를 모음 조화에 따라 구분합니다. 유정 명사인데 얘가 존칭이야. 그러면 뭘 쓴다? 시옷을 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무정명사. 무정명사 평칭에 뭘 쓴다? 시옷을 쓴다. 선생님 그러면 무정명사의 존칭은 없나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존칭이 발달 안 하겠죠. 지금으로 치면 무정명사가 어떤 거냐면 관공서, 사물,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단체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존칭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정명사면 평칭이면 I의, 존칭이면 시옷. 됐나요? 그 다음에 무정명사면 평칭의 시옷. 됐나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사삼 우리 지금 알고 있는 디어 사슴입니다. 사삼에 사슴의라는 뜻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슴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어떻게 써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의 관형격을 쓰고 싶다. 사슴은 뭐다? 동물이죠. 유정명사죠. 근데 높은 존재는 아니죠. 유정명사의 평칭이니까 뭐 I하고 의 둘 중에 하나 선택됐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체언의 종성이 그 모음이 뭐죠? 양성이죠. 그래서 누가? 얘가 I가 씁니다. 여기에 그래서 4,3 I가 결합되면 얘는 사실은 튕겨지려고 쓴 거죠, 그죠? 이 미음이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4,4 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나란 말싸미 저걸 보면 나란 말싸미 나라의 지금으로 치면 말씀이일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과거말로 돌려보면 나라가 국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무정명사죠. 무정명사는 그냥 평칭에 뭐 쓴다? 시옷을 받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말쌈은 어떻게? 말씀은 옛날 말은 말쌈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격조사 우리 배운 거 복습해봐야 뭐죠? 이 짝대기 없는 거, 이 세 가지잖아. 그러면 이걸 뭐가 있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뭘 쓰지? 이를 쓰는 거죠. 이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하면 얘가 지금 받침이 없을 땐 받침으로 들어가고요. 받침이 있으면 옆에 그냥 변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되죠? 나랏. 우리 그렇게 많이 듣는 나랏. 그 다음에 얘는 연음되어서 말싸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말이 이런 언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저 시옷 보니까 무슨 생각 떠오르죠? 예. 우리말에 지금 무슨 흔적으로 사이소리의 받침 사이시옷으로 남아있는 흔적. 저게 사실은 그 사이소리 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나요? 가장 많은 게 합성어의 이제 명사끼리 어근끼리 결합될 때 그죠? 그래서 그거의 이런 형식으로 의미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시옷이 이렇게 결합되었던 흔적들이 지금 사이시옷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근데 저 시옷의 역할은 중세 때는 뭐라고 본다? 관용격 조사입니다. 됐죠? 제가 날개에 있는 유정명사, 무정명사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지금은 부사격 조사 굉장히 그 의미가 많이 분화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주로 처소, 어디에 이런 말, 어디에서 이런 말 할 때 지금 현대국에 뭐가 있죠? 당연히 학교에 또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 그지?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세 가지로 분화됩니다. 제가 분리해서 말해볼게요. 아이와 어이와 여의가 있네요. 됐나요? 아이와 여의와 어이와 여의가 있습니다. 아이와 어이는 쉽게 구분됩니다. 모음 조화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이는 어디에? 양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그 다음에 어이는 음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인데 자 그러면 이로 끝난 건 항상 이는 우리 양성 음성이 구분이 안 되니까 중성으로 보죠. 그래서 이가 있을 때는 또는 반모음이로 끝났을 때는 여의를 쓰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 주격조사 떠올려 볼까요? 주격조사 붙일 때 이나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뭘 붙이더라? 안 붙이죠. 그죠? 불휘 기억나시나요? 네. 항상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바다에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때 바다가 바랄입니다. 바랄. 거기에다가 아이를 붙일까요? 어이를 붙일까요? 양성 바랄 양성이니까 뭐다? 아이를 붙이죠. 붙여놓고 받침이 있으면 연음시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 흔적에는 결국 바랄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꿈에 이 말 하고 싶어요. 꿈에 그 시옷 기억해서 꾸 미음인데 여기에 꿈이 음성이죠. 우가. 그래서 어이를 붙입니다. 어이를 붙이고 미음 받침을 연음시키니까 꿈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배, 쉽, 그죠? 배에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을 때 그 배가 지금 바이, 아래아와 입니다. 그죠? 바이, 자, 서속결을 붙이고 싶은데 이 모음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를 붙여서 바이에 이렇게 됐나요? 예. 그 밑에 수메, 후셰예 이런 것들도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높임의 선음할 의미. 자, 현대국어 높임 뭐가 있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방법 세 가지. 현대국어입니다. 주체 높임 선음할 의미 시 맞나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특수어휘 이렇게 있었죠. 자, 객체 높임은 뭐가 없었죠? 현대국어 주체 높임에 있는 객체 높임 선음할 의미가 현대국어는 없었죠. 그런데 중세 때 있다 그랬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도 격조사, 부사격조사 애를 뭘로? 깨로 바꾸죠. 그죠? 애게를 깨로 바꾸고 특수어휘 쓸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것도 어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선음할 의미 쪽으로 가봅시다. 현대국어는 주체만 있고 객체는 없었죠. 그런데 중세 때는 뭐도 있고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었다. 뭐가요? 높임의 선음할 의미가. 자, 근데 주체 현대국어는 시라고 보는데 중세국어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게 시만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샤도 독립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이걸 다 시다 뒤에 모음하고 겹쳐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관점의 차이인데 이제 샤라고 따로 하셔도 따로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는 어디에 붙인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의미야. 자, 이제 뭘 보셔야 됩니까? 앞에는 우리 조사를 붙이면 어떻게 했죠? 앞에 체언의 모음 상태를 봤죠. 모음이나 자음 그게 중요했죠. 그죠? 지금은 뭐야? 자음으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어미 앞이니까 이 어미 뒤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선음할 어미 뒤에 오는 어미를 보는 겁니다. 뒤에 오는 걸. 뒤에가 뭘로 시작하면? 자음으로 시작하면. 즉 가니 요게 어미잖아요. 그지? 여기에 뭘 집어넣고 싶어? 주체가 높다는 걸. 앞에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본다고? 뒤에를 본다고. 이게 자음이지. 니은이.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 시를 붙여서 가시니 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시와 조금 형태가 다른 야, 샤, 반모미가 붙은 거죠. 그죠? 걔는 아, 어, 오, 우로 시작하는 모음 음이 앞에 붙이는데 뒤에 빨간 글자 줄쳐 놓으세요. 결합 후에 아, 어, 오, 우는 탈락한다. 뭔 소리예요? 가 여기에 연결음이 아나 어를 쓸 거야. 지금도 우리 어떻게 되죠? 탈락되죠. 탈락되는데 근데 얘를 연결하려고 즉 자음이 없는 걸 연결하려고 했는데 높여. 그래서 이 높이면 뭘 쓴다고? 샤를 쓴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다리를 본다고 했죠. 내가 이걸 시 붙이고 아 해서 이거 축약돼서 가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뭐 아나 으면 되는데 오나 우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쇼나 슈가 안 되고 내는 전부 다 샤가 되니까.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앞에 뭐를 붙였다고 보고요. 샤를 붙였다고 보는 거죠. 샤대 서울대 샤를 붙였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붙여서 뭐가 되었다가 가샤아가 되었다가 얘를 탈락시킨 거라고 보고 우리 눈에 뭐만 남았다? 가샤만 남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아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오대 아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대 우대 그쵸?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밑에 얘가 있죠. 가샤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가샤다이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시어오대 이렇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대에 뭐가 붙었다? 샤가 독립적으로 들어갔다라고 굳이 보면 해석이 깔끔하다라는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시와 샤 두 개를 다 따로 이제 벨기에 형태소로 인정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다음 객체 높임 선음할 의미 현대국어는 없다. 근데 중세 때는 있다. 자, 현대국어에서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현대국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선음할 의미 없이 특수어휘나 사실은 뭐도 있었죠?
부사격 조사도 있었죠. 깨도 있었습니다. 그거와 달리 현대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에서 선음할 음이 삽을 씁니다. 삽. 근데 이 삽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음운 조건에 따라서 삽이 이제 모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자, 삽, 잡 맞나요? 그 다음에 반치음 잡. 이 시옷과 지읒과 반치음은 앞의 체언이 무엇으로 어떤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삽에 또 다른 이형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이 받침 비읍에 이형을 하나 붙인 순경음 비읍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잡, 순경음 비읍. 얘도 잡, 순경음 비읍.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뒤에 오는 음운 환경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한 놈이 선택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논리로 딱 해놓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대고 읽어볼게요.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에서 선음할 음이 삽이 음운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쓰였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이 앞에서는 즉 뒤에가 뭐일 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이면 받침 비읍을 쓰지 않고 뭘 쓴다? 순경음 비읍을 쓰는 거죠. 자, 지금 얘들 큰 이름이 뭐죠? 선음할 음이죠. 선음할 음이니까 뒤에 음할 음이가 올 겁니다. 이 음할 음이가 모음이면 삽 밑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 잡 밑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 되셨나요? 반치음 삽 밑에 비읍이 순경음 비읍. 뒤에가 뭐일 때? 모음일 때. 자, 그러면 시옷인지 지읒인지 반치음인지는 앞에 체언이란다. 죄송합니다. 영혼의 어간, 그쵸? 그 마무리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개니까 요 두 개 달라지는 건 쉬워, 그지? 받침 비읍인지 순경음 비읍인지는 뒤에 모음인지 모음 아닌지만 보면 되죠. 이 세 개 달라지는 건 조금 구분이 조금 이렇게 배분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있지 않아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시옷, 삽이 될 때는 앞에 결합되는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히읗입니다. 자, 자기가 시옷이니까 시옷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옷과 같은 계열 뭐지? 이 현대국어 관점에서 마찰을 히읗, 그쵸? 시옷, 히읗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옷과 지읒과 반치음 중에 여러분 그 언어적 감각 속에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무성음적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옷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성음 하면 파열음이 제일 센 거 기역, 비읍이 그대로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잡은 당연히 지읒이니까 자기 계열 지읒과 치읒이 있죠. 됐나요? 우리 국외음화에서 누구를 잘 땡겨가더라? 디귿하고 티읕을 땡겨갔죠? 그래서 그 때를 간다고 보셔도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는요? 반치음은 굉장히 유성적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성자음 뭐가 있죠? 나라, 마음 요거 있잖아, 그지? 거기서 이음 빼고 니은, 리을, 미음이죠. 또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반치음은 가장 유성화된 상태, 가장 무성 그 원형 시옷, 그 다음에 디귿 지읒은 잡, 지읒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 부모께 받자반, 자, 부모께가 부모님께 현대국어관점에서 부사어죠. 부사어가 높아. 그래서 받은 하지 않고 뭐 한다고? 이 받았다는 부모님께 받았다는 그 객체를 부사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넣고 싶어. 뭘 넣을까요? 받다가 디귿을 끝났죠. 그러면 시옷, 지읒, 반침 중에 뭐? 지읒. 그렇죠? 그 다음에 받잡 뒤에 안이라는 연결음이 뭐가 쓰였어요?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순경음 비읍을 받침으로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형태로 하면 밭 더하기 숭형 비읍하고 그 다음에 밭잡 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연결될 수 없죠. 그래서 밭 잡까지 오고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이동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반치음 반몽 오나 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아를 떨어뜨리고 밭자 온이 되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죠. 더워, 더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경상도 이걸 순경은 비읍 그대로 해갖고 더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몽 OW 소리로 바뀌어서 밭자 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이런 모음들이 있었으면 밭자 완 됐겠죠. 근데 약한 모음 뭐 있어서 아래아가 있어서 얘가 그냥 자기 그 단일음처럼 온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밭자 온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는 다 했어요. 자, 저번에 이 현장에 수업 듣는 학생이 저하고 수업하고 이야기했는데 중세국어 생각보다 쉽고 별로 할 거 없는데요. 빙고. 몇 개 없어요. 지금 문법 다 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고 용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대국어와 비교해가면서 배웠던 문법 개념들을 적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세국어에서 조금 다른 영역으로 이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배웠던 것들인데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도 국어 역사성 할 때 맞나요? 어휘의 의미 변화 함식 했죠. 의미가 그러니까 단어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맞죠? 단어는 있는데 1대1로 뜻이 좀 바뀐 것도 있고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원래 단어의 뜻이 한 개 있는데 두 개, 세 개로 확대되는 게 있고 단어의 뜻이 많았는데 좁은 범위로 축소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국어 어휘 중심으로 볼 때 이것들이 지금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다리 볼까요? 원래는 짐승의 하체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나. 근데 우리 책상 다리 이렇게 하죠. 의자 다리. 그래서 무생물의 다리까지로 뭐 된다? 확장됐다. 이런 걸 의미의 확대 또는 의미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 영감. 영감은 정상품이나 종이품 벼슬아치를 높여서 부르는 호칭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영감 어떻게? 예, 나이가 많은 죽는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검사 판사들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의미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왜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지칭하다가 이 지금 중년의 남자들 전부 다 뭐 영감되잖아. 범위가 넓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의미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의미 축소,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것. 볼까요? 얼굴. 지금은 우리 여기 페이스만 얼굴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의 전체 형태나 꼴을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뭐 깊이 또 들어가시면 얼꼴이다 이렇게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농과 계집.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 즉 그 비속어가 아니었던 말인데 이것이 지금 남자와 여자를 아주 비속하게 부르는 말로 좁아졌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쌈, 일반적인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의미가 1대1 정도라고 뭐 딱 정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교체됐다고 보는 거죠. 어리다, 어리석다 해서 지금은 나이가 적다. 그 다음 어여쁘다가 가엾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라는 뜻이 되죠. 됐나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날개에 지금 앞페이지 것은 별로 할 게 없고 뒷페이지 거 한번 볼까요? 가끔 우리 책을 보면 국어 역사를 보면 화살표가 이런 게 있죠. 이런 화살표가 있고 이런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학 기호의 부동어가 아닙니다. 둘 다 시간에 따라서 변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 얘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노? 줄로 되어 있는 화살표와 이 부동어 같은 화살표는 둘 다 화살표다. 맞죠? 부동어처럼 생긴 화살표가 어느 쪽이 많고 적음을 뜻한 부동어는 아니고요. 다만
줄로 된 화살표는 동시간대의 변동. 줄 치세요. 그죠? 동시간대의 변동. 그 다음에 부동으로 닮은 화살표는 시간의 흐름이 개입된 역사적인 변화. 밑줄 치시고 그걸 좀 있어 보이게 변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이 부동어처럼 생긴 화살표를 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대국어에서는 상대 높임은 뭐에서만? 종결 표현에서만 이야기를 했죠. 종결 표현의 핵심은 종결음입니다. 종결음은 당연히 엄할 음이죠. 그러니까 상대 높임에서는 상할 음이는 그냥 비교도 안 했죠. 맞죠? 자, 그런데 중세 때 상대 높임 선음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상대 높임 표현이 종결 의미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때는 뭐도 있었다? 선음할 의미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다. 이. 자, 예를 볼까요? 한다 하면 될 거를 하나다 하면 될 거를 이를 붙이죠. 상대방이 높아서 하나이다 이렇게.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가 뭐라는 겁니까? 상대 높임 선음.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다 또는 내시다 하면 됩니다. 이 시는 왜 들어갔죠? 주어가 높아서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높아. 그러면 내신이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대 높임 선말음이 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국어과를 가면 중세가 조금 더 있습니다. 중요한 오도 있고 뭐도 있는데 대상 높임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요 정도 다루는 거. 요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의미 변화에서 중요한 것 시험에 잘 나오는 을이다, 의덕보다 얼굴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도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자료를 3개를 볼 건데 자, 잠깐 한번 이야기하고 갑시다. 190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거는 첫 부분을 따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던 것에 관한 서문을 쓰죠. 뭐 정인지 서문이다 뭐다 말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앞부분을 따서 그냥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중요한 건 이거 언제 끌까요? 1446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장 초기 자료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94쪽 용비어천가 소학원에 나오죠.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서문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뒤에 소학원에 보십시오. 아마 195쪽 날개에 바로 나와 있는데 자, 소학원에 158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87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창제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났다? 130년 정도가 지납니다. 꽤 변했겠죠. 그런데 1587년 또 어떤 게 중요하다? 임진왜란 전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임진왜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물론 임진왜란 그때부터 변하자 이런 게 아니겠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 한 10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소학원에는 훈민정음 창제로부터는 13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임진왜란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다. 됐나요? 네. 그거 의미를 좀 땡겨봅시다. 그러면 임진왜란 지나고 한 100년에서 200년간에 제일 중요한 거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때 일어난 국외음화를 뭐라고 한다? 역사적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때는 한 형태소 안에서도 일어났죠. 그리고 현대국어 국외음화는 이제 형태소 결합 사이에서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만 이런다. 그거 큰 흐름을 좀 잡아주십시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교재 190쪽, 190쪽. 자,
밑에 보면 빨간 글자로 표기의 특징이라고 나오죠. 이거 별표 5개. 자, 어떤 자료의 표기의 특징? 세종의제훈민정음이라는 자료를 이제 사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을 치려면, 고3 시험을 치시려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몇 줄 안 되죠. 이거 완전히 외우시고 그 중간중간에 현대국어와 다른 부분을 인식하면서 이거는 내가 배운 문법 뭐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세하게 알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표기상으로 무슨 특징이 있다? 현대국어에 없는 방점이 있다. 되셨나요? 자, 평성은 점 없는 것, 거성은 점 1개, 상성은 점 2개, 평성은 그냥 낮게, 나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참고로 방점은 한글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찍습니다. 맞죠? 그래서 랏에 점이 하나 있죠. 그 나랏 이렇게 나랏 그냥 높은 건지 소리만 큰 건지 저는 제 목소리 구분 그냥 높다고 들으세요. 나랏 그 다음에 점 2개짜리 상성 낮다가 높아지는 거 말 됐나요? 그 다음에 싸미 나랏 말 싸미 됐나요? 이렇게 읽었다는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성이라는 것은 뒤에가 앞에가 빨리 끝나고 뒤로 넘어갈 때 이걸 입성이라는데 뭐 그거까지 뭐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눈에 띄는 것이 한자어들을 쓸 때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한글을 흠집내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은 뭐 자주정신 그런 게 아니라 중국말을 제대로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맞지만 자주성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중국어 또는 한문은 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글자를 가지고 그 소리를 제대로 표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등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나란 말씀이 우리 지금 중국이라 하잖아요. 그게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시에 중국 발음이 듀에 가깝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라 국자도 귀에 가깝다는 거예요. 편도 뼈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 뒤에 발음되는 안도 뭐 이게 그 된소리의 느낌 뒤에가 빵 모아지는 여린이엇을 쓰고 이것이 다 뭐라는 겁니까? 그 중국의 원음을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걸 큰 틀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 자, 하나 더 있죠. 우리말의 발음이 안 돼. 쉥종인가요? 세종인가요? 세종이죠. 그래서 음가가 없는 초성에서는 이응을 굳이 세 밑에다가 써놓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뭐죠? 성균관 학자들하고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중국의 성운학을 완전히 씹어 드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소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중국의 그 성운학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라는 글자를 만약에 이것의 소리를 적는다면 초성, 중성, 종성을 표기해주고 근데 종성이 실제 값이 없네?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저 이응을 갖다 쓰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주로 한정된다? 한자음을 표기할 때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음이 아닌 이상적 한자음 표기, 아까 쉐 같은 거죠. 어차피 소리가 안 나는데 뭔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소리는 초, 중,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상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이 자료 언제 자료? 가장 초기 한글 자료. 뭐 없다? 두음법칙 없다. 그래서 니르고저 이르고저 지금 니 썼습니다. 국외음화 없다. 사맛디 펴디 지금은 사맛지 펴지 그죠? 동일한 문에서
그 한 형태수 안에서 안 일어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원순 모음도 모음화도 안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순 모음화라는 거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도 되는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름이 해석 방법은 원순 모음화. 자, 화 앞에 끊으면 원순 모음이 아닌 것을 원순 모음으로 바꾼다. 원순 모음이 아닌 게 뭔데? 평순 모음. 원순 모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나 우가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지금 우리 이게 워터잖아. 이게 지금 뭐가 되죠? 물 되죠. 이 은은 뭔데? 평순 모음인데 물에서 원순 모음이 되죠. 그 다음에 스물, 이것도 지금 우리 스물이라 그러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이걸 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니까 원순 모음하다. 됐나요? 그래서 밑에 빨간 글자 국어마 아니란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근대 국어 시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어마가 일어났다. 아까 임진왜란 더 지나고 한 100년에서 200년 어간에, 그쵸? 이때 일어난 국어마를 역사적 국어마. 됐나요? 지금 우리 현대 국어의 국어마는 또 다릅니다. 맞죠? 예. 그때 역사적 국어마가 일어날 때 형태소 하나 안에서도 일어났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순 모음화 뒤에 밑에 그 빨간 글자. 이러한 음운 변화는 근대 국어 시기 17에서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함. 요 이제 두원 법칙하고 국어음하고 원순 모음을 다 퉁쳐서 하는 말입니다. 됐나요? 임진왜란이 언제죠? 1592년 16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6세기 말 지나고 17세기에서 19세기 딱 제가 말한 거죠. 임진왜란 지나고 100년에서 200년 어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대 국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본문 분석. 요거 제가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인데 빠르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나라,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가 배운 문법 뭐가 들어가는지 봅시다. 나라 뒤에 시옷이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정명사에 결합하는 관용격 조사가 뭐다? 시옷이다. 됐죠? 말싸미, 이것이 말쌈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하고 뜻이 좀 다르죠? 의미가 축소되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말쌈의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 그걸 말쌈이라고 쓴 것은 이어적기다. 쌍시옷은 뭐다? 각자 병사다. 이렇게 툭툭 쳐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뒹귀게,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중국 과입니다. 뒹귀게라고 쓴 게 뭐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요거 짚고 갈게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비교 부사합격 조사로 와와 과를 쓰죠. 근데 그때는 뭘 썼다? 의를 썼다. 물론 처소 부사합격 조사도 의입니다. 그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달아, 이게 지금 달란데요. 이것을 보면 다라다에 아라는 어미를 붙였는데 이게 달아, 리얼 이응형 활용을 한다. 즉 받침으로 리얼이 들어가고 뒤에 아가 쓰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이어적기였잖아. 만약에 이어적기가 그대로였다면 지금 이 원문에 다라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달아라고 썼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왜 그래? 왜냐하면 얘의 이 용언의 기본형이 뭔 거야? 다라단 거예요. 그래서 리얼과 아래아가 있는 것까지가 어간이었어요. 거기에 아가 붙은 거야. 그럼 여기 사실은 연음시킬 게 없죠. 그런데 다라아 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라의 리얼을 앞에 다의 받침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우리 흐르다에 흘러 있잖아. 그치? 그거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한 연음 표기가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아래아로 끝나는 모음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붙을 때 이 어간에 있는 리얼이 어간의 앞에 어간의 받침으로 들어가고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남아서 표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리얼 이응형 활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자와로,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문자와고요. 이때 문자는 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뒤에 요 이음을 굳이 썼죠. 발음 우리 안 하죠. 이게 바로 동국정문식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르라고 써놓고 우리는 지금 서로라고 합니다. 으가 로, 오로 바뀌었죠. 뭐 원순모음화 됐나요? 네. 원순모음하고 지금 서르를 썼을 때는 서 할 때 어가 음성모음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르가 음성모음이죠. 아, 초기에는 굉장히 모음조화도 철저히 지켜줬구나. 이게 원순모음화 되면서 서루가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될 수도 있잖아. 둘 다 원순모음이잖아. 그런데 서루가 되어야 모음조화도 지키고 뭐죠? 원순모음화도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된 것은 원순모음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모음조화가 이렇게 조금씩 파괴되기도 했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마띠, 이게 통하지라는 뜻입니다. 기본형 사맞다, 마 밑에 뭐 치읓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뒤에 D라는 뭐가 오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오니까 치읓을 시옷으로 쓰기까지 했어. 소리, 받침 소리에 뭐 8개만 난다는 의식이 있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팔종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사맞지가 되잖아, 그지? 굳이 말하자면. 근데 D를 그대로 쓴 걸 봤을 때 뭐 아직 국외음화가 적용 안 됐구나. 이게 근대국으로 오면 밑에 나오네요. 사맞지로 국외음화가 됩니다. 됐나요? 자, 아니할세 이런 전자로,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자, 전차가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할세 리얼세, 지금도 뭐 리얼수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미 종속조 연결 어미.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의미의 이동 맞나요? 네, 의미의 이동입니다. 확대 축소 아니고 이동. 됐나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자, 백성이 동국정식 표기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 뒤에 뭘 썼다? 주격조사 이를 썼다. 왜? 받침소리가 있는 거죠. 얘는 꼭지 이형은. 이해되셨나요? 예비형은. 자, 그 다음에 니로고자 두음법칙 소용 안 됐다. 이게 니로 가면 이로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홀베이셔도 또는 홀바이셔도. 자, 이거 홀 밑에 여린 히읗이 있습니다. 이 여린 히읗이 있으면 뒤에를 된소리로 읽었다고 보여요. 실제 우리 지금 된소리 법칙 4개 중에 리얼이 하나 뭐가 있어요? 관형격 조사 있죠. 그래서 할, 바,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럴 때 중세 때는 뭘 썼다고? 여린 히읗을 받쳐 적었어요. 또 신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 여린 히읗의 기능이 된소리 부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홀빼라고도 읽고 홀바이라고도 읽었는데 실제로 이 지금 남아있는 의존명사 바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바로 끝나면 주격조사 뭐가 붙어야 되죠? 이형이 없는 짝대기만 오죠. 그래서 그걸 그냥 옆에 쓰면 우리가 볼 때는 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바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참내 제 뜻을, 자, 뜻을 합용병서 맞죠? 그 다음에 을 붙은 거 목적기부터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모음조화도 잘 지켜줬고 맞나요? 이어적기도 잘 지켜줬다. 그 다음에 실어, 능히, 그 다음에 표디, 표지, 국외음화 적용 안 됐다. 그 다음에 못할 놈이 뒤에 여기서 선생님 못할 뒤에는 놈이 된소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니은 된소리가 없죠. 이럴 때는 끊는다는 느낌으로 사실은 이 끊어서 힘을 주면서 이게 된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니은은 된소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 여린 이엇은 어려운 말로 절음부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놈이 역시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주격조사, 그 다음에 이어적기, 한이라 많다. 요거는 제가 문학할 때도 늘 이야기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국으로 바꾼 게 아니라면 이 하다와 하다는 뜻이 딱 구분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뭐 하다죠. 뭐죠? 두. 그죠? 이 하다는 지금 많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비매니, 비머치. 되셨나요? 그래서 못할 놈이 하니라 많다 라는 뜻입니다. 즉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그 나이 조금 더 가면 가라는 주격조사가 당시에는 없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위 밑에 이음 동국정문식 맞나요? 하야 위하여 하지 않고 위하야 했죠. 왜 그럴까요? 모음조화를 지킨 겁니다. 그렇죠? 어여삐 가엽게 그다음에 이 어여삐에는 의미 이동이 있습니다. 너겨 여겨 두음법칙 적용 안 됐구나. 새로 28자랄 이것은 스물은 뭐가 됐다? 지금 스물이니까 원순 모음화. 그다음에 한 글자 할 때 자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발음하지 않는 이응을 썼으니까 이거는 동국정식 한자표입니다. 맹간원이 만드니 그다음에 사람마다 헤이어. 자, 여기에 지금 이응 두 개 각자 변서사였다. 그죠? 예, 뜻은 하여. 그다음에 수비 쉽게. 순경은 비역 보인다. 그죠? 그 수비의 변화형 잘 보십시오. 수비, 수위, 쉬로 바뀝니다. 그래서 순경은 비역이 사라진다. 됐나요? 예. 그다음에 리겨, 익혀서 두음법칙 사용되지 않는다. 날로 쓰매, 날마다 쓰는데 그다음에 쓰매 보시면 쓰다에 명사형 전선 의미가 붙었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모음조화가 지역해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명사형 전선 의미는 음이나 미음이죠. 맞나요? 당시에는 음과 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쓰다지만 당시에는 수다죠. 지금 어디 있나? 날로 쓰면 요거 이 없이 실제 수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명사형 정성을 붙일 때 이게 뭐니까? 우가 음승이니까 음이 되셨나요? 그래서 수매 이렇게 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쓰다죠 쓰다. 쓰다 그죠? 쓰다 이게 음승이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숨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기가 지금 편하게 그 뼈난 그것도 아까 뭐였다? 동국정문식 한자 표기였다. 그 다음에 하고저 할 있게 역시 지금 할 뒤에 여린이엇 있죠? 그 여린이엇이 하는 역할은 절음보다 짧게 끊어입니다. 뒤에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된소리 부호 기능을 하는 거고 된소리 될 예사소리가 없으면 아니면 이제 절음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민이라 하병병서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적기 보이고 그죠? 따라민이라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보이고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용비어증과 살펴보았고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비어증가와 소화근의 용비어증가는 역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조선 그 한글 창제 당시 그때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한번 빠르게 봅시다. 역시 본문 분석. 나라샤 살필 것은 무엇이다? 이어적기와 높임의 선음할 의미 주격 높임 선음이 샤가 사용된다. 자, 천복의신이 시 주체 높임 맞죠? 고성이 뜻이 뭐다? 옛날의 성인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가 무슨 역할도 한다? 비교 부사격 조사 역할도 한다. 그래서 주격 조사가 아님에 줄치세요. 고성이 동부하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용비어증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이 그 중국의 성인들하고 똑같아. 요 이야기죠. 조선 초기 가장 걸리는 게 뭐죠? 고려를 무력으로 없애고 사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거죠. 근데 이게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고려에 대한 반역이라는 의식이 강했겠죠. 그래서 이 반역이 아니라 역사의 정당한 어떤 행위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즉 세종 입장에서 자기 위에 할아버지들이 건국의 틀을 다 닦은 거고 그것이 심지어 중국의 그 성인들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 그래서 고성이 동부하셔 이런 말이에요. 동부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성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상 이는 뭐라는 겁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다 이 말입니다. 자, 하시니 자 하 붙었죠? 아래하 그래서 하다 시 주체 높임 선언을 그 다음에 불휘가 지금은 뿌리가가 됩니다. 주격 조사 때 했습니다. 불휘라는 체언에 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주격 조사를 아예 쓰지 않는 형태. 그 다음에 깊은 이어적기 남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당시에 체언인데 이를테면 이 체언의 마지막 소리로 기역이나 히읗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지금 현대어로 하면 수탁 이렇게 하죠. 수라는 말에 히읗이 붙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암탁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은 변했지만 즉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당시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히읗이 남아 있는 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 남아 있는 걸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전라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무를 난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난개. 지금도.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나무가 남기역이 이게 이제 뒤에 뭐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나모가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지금의 구멍이 있죠. 구멍도 군기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무가 되기도 하고 나모와 구무 느낌 오죠? 모음 조합 잘 시켰어. 근데 이게 받침이 이렇게 미음이 되면 뒤에 기역으로 남아가지고 뒤로 넘어갑니다. 일단 그 정도. 그래서 남간 이게 뭐야? 나무는인데 그러니까 간 밑에 있는 아래 아에서 아는 조사인 거 알겠는데 그럼 기역은 어디서 왔어? 나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언에 남 더하기 기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기역이 나무의 특수한 활용 형태다. 자, 활용이란 말 동그라미 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활용은 어디에만 쓰나요? 용언에만 쓰죠. 그래서 이걸 활용이라고 볼 것인가 고경이라고 이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국어를 전공하면 그런 말들을 배우는데 지금 이 책은 그냥 활용이라고 써버렸네요. 이거 조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남기역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나모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가 오면 그래서 나모라고 쓸 것이 남기역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결국은 나모의 오는 탈락되고 미음 받침 들어가고 쓸데없이 기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이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에 결합됩니다. 그래서 남간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바람 더하기 원인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우리 어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양성이죠. 그래서 아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움직임으로 아니 밀세 미 더하기 리을세. 그 다음에 곧 이게 지금 곧입니다. 그래서 곧에 지읒 종성이 표기되었다. 즉 치읓을 쓰지 않고 됐나요? 네, 그 이야기고요. 좋고 국유화마 적용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좋고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 하나니 이 여름이 지금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니의 하 밑에 아래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열매가 많으니라는 뜻입니다. 샘이 그다음 샘물 주격조사 물은 원수모마 아직 안 일어난 거죠. 물은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말 더하기 원인의 부사교사 아이. 그 다음에 아니 그철세 리을세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역시 시냇물의 내도 히읗을 가지고 오는 체언입니다.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 그대로 볼까요? 단독을 쓸 때는 히읗이 탈락하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는 조사의 첫 소리와 축약되며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히읗이 유지되어서 내희가 된 거죠. 그럼 과라면 내과 됐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랄에 바다에 아까 했죠. 바랄 더하기 아이 처소 부사격 조사 모음조와 습적인 소학은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소학은혜의 시기. 그 다음에 소학은혜를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사실은 조금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두시연애라는 걸 만약에 자료를 줬으면 두시연애가 임진왜란 전에 게 있고 임진왜란을 지나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진왜란 전으로 바뀐 우리말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단 이 소학은혜는 그냥 이제 같은 건 아니지만 용비어 창가나 훈민정음 서문과 비교해 보면 한 100 몇십 년 동안에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예. 두시연애가 뭐죠?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여러 번이 번역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이 동국정운식 한점이 뭐 되기 시작했다? 폐지, 요거 줄쳐놔야겠죠. 만약에 동국정운식이 유지됐다면 공자 밑에 소리값 없는 이응을 썼겠죠. 그죠? 네, 그 말입니다. 정자에게 넘어가시면 되고 닐러, 일러 쭉 갔을 때 내는 아까 뭐 했었죠? 리얼 이응, 그치? 흘러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까 달아가 있었죠. 그죠? 달하다에 그죠? 예. 그 다음에 닐러는 역시 두음 법칙은 아직은 적용 안 되고 있다. 가라샤데 말씀하시기를 가라쇼데. 자, 조금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초기였다면 갈아샤데 하지 않고 가라샤데 했겠죠. 무슨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끊어졌기, 형태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몸이며 몸과 이며 이것도 몸이며 하지 않고 몸이며가 있다. 그지? 끊어졌기가 나타났죠. 얼굴이며 이게 형체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살한 히읗이 어디 태어났다? 원래 살이라는 살코기 지금도 있죠. 살코기 그죠? 그래서 살 뒤에 히읗이라는 종성체언이 히읗이 붙어서 이렇게 연결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은도 있고 안도 있는데 살이 양성이니까 뭐지? 은을 쓰지 않고 안을 쓴 거죠. 그럼 얘는 모음조화를 지킨 케이스야, 그지? 그 다음 부목계, 깨 높임의 부사격 조사가 있네요, 그죠? 받자온, 받은. 자, 거기서 봅시다. 아까 제가 객체 높임 선언을 할 때 했던 거죠. 이게 15세기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받자 해가지고 순경음 비읍이 튀어 올라가서 받자, 반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순경음 비읍이 좀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뭘로? 반모음으로 가거나 오나 우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받자, 온으로 최종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15세기 표기는 이렇게 생겼고 소학원에서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소학원은 언제니까 17세기였나요? 그죠? 임진왜란 16세기였죠, 그죠? 예,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시라 아직 이어적기도 있네요. 초기 이야기했었죠. 이어적기 하다가 오늘부터 끊어적기 하고 그런 거 없어. 이어적기 하면서 끊어적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어적기도 유지되고 그 다음 뒤에는 두 개를 다 같이 쓰고 맞죠? 중철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헐로 헐게하여. 자, 여기 우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헐우에 사동접사 우가 사용되었다. 상하이오대 상하게 하지. 역시 상하오지 하지 않고 오대 했으니까 오디 했으니까 구개음화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효도아이, 효도에, 관형격 조사 아인데 관형격 조사 아이는 언제 썼죠? 떠올려 보십시오. 유정, 무정. 유정명사의 평칭이었죠. 맞나요? 그럼 효도는 추상 개념이니까 무정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를 쓸 게 아니잖아. 그래서 효도 뒤에 시옷을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아이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무슨 말 해놨나요? 이제 관역격 조사가 구분되는 것도 뭐 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우시 시작했다. 가장 체계적일 때는 언제일까요? 초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쓰다가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국어가 더 퇴보했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언어는 변합니다. 체계를 다 잡아놨지만 별로 쓸모없는 건 굳이 유지하지 않아요. 언어는 합쳐버리고 변형시키고 떼버리고 다른 거 가져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역격 조사가 혼란스러워 시작하는 거다. 뭘 보고? 효도 아이를 보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비로소미요. 비로소미요 쭉 가보면 모음조합 파괴되었다. 왜? 비릇하다죠. 아까 옴과 음이 있다 그랬죠. 비릇은
음성이죠. 그럼 옴이 와야 되는데 옴이 왔죠. 그죠? 그게 뭐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15세기에는 비로수미오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소학원의 의미는 15세기 거하고 비교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세워, 셔, 이우, 지금 이우 동그라미 치세요. 이 이우가 사동접사로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 단에 뭐가 있죠? 세우다죠. 세우다. 여기에 세다에 우가 붙은 게 아닙니다. 서에 뭐? 이우가 붙은 거죠. 현대국어 됐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내놔 그거 해줘, 그죠? 자, 그 다음에 행하야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 아야를 썼으니까 모음조화를 썼다. 행하여가 되면 나중에 뭐가 된 거야?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거죠. 현대국어로 오면서 후세에 후세라는 무엇에 여의가 있는데 부사격조사 아이와 의와 여의가 있었죠. 여의를 쓰면 뭐니까 반모음이가 있으니까 앞에. 그 다음에 써 이로써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자 직역한 건 넘어가시고 부모란 부모 뒤에 라를 썼어. 뭘 쓰지 않고 르를 쓰지 않고 뭘 지켰다? 모음조화를 지켰다. 현덕해 현저로 바뀌죠. 아직 국어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마참이니라. 마치다, 마차다에 암을 썼고 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명사, 파생, 접사, 암과 음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암을 쓴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료는 사실은 더 많겠죠.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훈민정음 서문과 용벼천가와 소학은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자주 나오는 게 먼저 석보상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불경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첫 번째, 현대국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중세국어 초기하고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되셨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모음조화, 국어음화, 두음법칙 이런 것들. 별거 없어. 그래서 절대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서 겁내지 마시고 지금 이 책의 사례들만 그 지금 오른쪽에 이 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어문, 문법, 표기의 특징 분석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이게 왜 이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은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15강으로 기획했던 것들이 14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또 기회가 되시면 언제든지 또 저랑 소통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